안녕하세요. 알찬 방송 그리고 밝은 방송 여러분과 함께하는 최후의 오크의 경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오크입니다. 저번 주에 마침내 중국 인민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중국 마침내 가드를 내리다. 3월 초에 양회를 앞두고 중국이 기준금리를 6개월 만에 전격 대폭 인하를 했는데요. 사실상 중국에서는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게 5년 만기 대출 금리인데요. 이거를 현행 4.2%에서 3.95%로 0.25%를 내렸습니다. 보통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는 금리 인하할 때 0.25%씩 내리면 베이비 스텝이라고 해서 조금 내렸다고 하죠. 그런데 중국은 그 5년 만기 이것이 사실상 0.13%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려야 미국의 어떤 베이비 스텝이나 그런 거하고 이렇게 비교가 될 수 있는 거지. 얘네들 수준에서 지금 이 5년물 금리를 0.25%로 내린다는 건 사실상 미국이나 유럽에서 얘기하는 빅스텝 혹은 울트라 스텝 같은 아주 큰 폭으로 내린 겁니다. 그만큼 경기 부양의 의지가 확실함을 이번에 보여줬죠. 특히 부동산을 어떻게든 살려내겠다는 부동산 부양의 강력한 의지가 보입니다. 서양으로 따지면 빅스텝 같은 걸 한번 해버린 건데 인하폭이 지금 2019년 이후에 최대로 큰 폭으로 내린 거라고 하고요. 당연히 당초 시장의 예상을 굉장히 크게 웃돌았습니다. 예상 인하폭은 사실 15bp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중국은 디플레이션을 우려하고 있고 투자와 소비가 갈수록 침체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죠. 그래서 증시도 살리고 부동산도 살리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보이고요. 현재 중국의 70개 도시 집값은 무슨 수를 써도 계속 몇 달 전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중국 정부도 이제는 더 이상 이대로 갈 수는 없다 해가지고 내놓은 것 같은데 정책 효과가 과연 얼만큼 나올지 이미 중국은 디플레 초기로 빠지고 사람들 소비 심리나 이런 것들이 여간해서는 안 살아나고 부동산을 살리려고 해도 이미 문제가 발생한 건설업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과연 이 모든 충격들을 다 마무리하면서 정말 반등할 수 있겠냐, 이 정도 효과로 잠깐 금리를 이만큼 내렸다고 해서 요거 하나로 되겠냐, 조금 아직도 어렵게 보는 시각들이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그러면 부동산이나 경제가 살아날 때까지 계속 유동성을 더 풀 수 있겠냐, 어려울 거다. 왜냐하면 이미 위안화가 굉장히 약세에 빠져 있죠. 그리고 해외 자금 유출이 굉장히 심한데 여기서 어떻게 계속 더 위안화 약세를 감수하고 돈을 더 풀겠냐, 그러긴 힘들 거다 라는 의견들이 있지만 어쨌든 중국은 이번에 굉장히 큰 피벗을 한 겁니다. 요 그래프를 보시죠. 중국 대출 의대 금리를 보면은 지금 밑에 게 1년물이고 위에 게 5년물인데 이 5년물이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거고요. 얘네들은 1년물이 우리나라의 어떤 신용대출 그런 문제입니다. 지금 위에 것이 우리나라의 주담보 대출 같은 거, 주담대, 죄송합니다. 주택담보부 대출 그 기준 같은 거고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고 있고요. 밑에는 사람들이 보통 받는 대출, 신용대출 그런 거예요. 이번에는 이 1년물은 동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확 풀어가지고 소비도 진작시키고 싶겠지만 현실적으로 너무나 지금 달러가 강세고 위안화가 약세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운신폭 중에서 5년물 금리, 부동산, 특히 부동산 위주로 일단 급한 거 막고 살려보겠다 하는 큰 의지가 나왔죠. 자, 부동산 시장 침체와 소비 부진으로 디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는 중국은 사실 그동안 기준금리를 낮춰서 시중에 유동성 공급해야 된다고 요구가 굉장히 많았었죠. 하지만 그렇게 못했죠. 왜냐하면 미국과 금리 격차 확대에 따른 위안화 약세가 굉장히 우려됐죠.
하지만 이제는 금년 들어서는 연방준비제도 페드,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이 드디어 사이클이 끝났다. 이런 상황이 나오면서 다들 기대하고 있죠. 네. 자, 우리가 한번 요거를 한번 내부를 살펴보죠. 지금 이 움직임을 우리가 한번 분석을 해보면요. 중국은 지난 1년 동안 중국 경제와 부동산을 살리려면 굉장히 빠른 금리나 유동성 공급이 필요하다. 뭐하냐 니네 정말 그러고 있으면 정말 니네 큰일 난다. 사방에서 매번 월가의 전문가라는 놈들이 나와서 또 세계의 경제 전문가들이 중국 지금 저러면 안 돼. 돈 풀어야 돼. 금리 인하하고 매번 지적했지만 절대 시중에 과하게 돈을 풀지를 않았죠. 왜냐하면 이거는 누가 봐도 그랬다가는 자칫 중국의 부채가 더 커졌을 때 미국이 올커니 입질에 걸려 들었구나 하고는 낚싯줄 확 당기면서 또 한 번 막대한 금리차가 벌어지게 만들어 버리면 그게 이제 금융 공격이죠. 그러면 이제 속절없이 진짜로 그동안 어찌어찌 막아오던 부채 폭탄이 진짜 빵 터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국은 그 힘든 와중에도 또 1년 내내 경제가 계속 침체되며 나락으로 가는 와중에도 어떻게든 버티자. 허리띠를 잔뜩 졸라매고 대신 뭐 이제 그때그때 짜잘한 경제 부양책 굉장히 소극적인 것만 내놓는 대신 절대 기준금리는 인하하지 않고 그동안 동결만 계속 해왔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지난 1년 동안 우리 한국은행하고 똑같은 경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경제가 어렵다. 사람들 먹고 살기 힘들다. 금리 낮춰주면 좋죠. 경제가 살아나고 수출도 살아나고 하지만 그럴 수 없다. 왜? 그러지 않아도 지금 부동산 정책에서 엇박자가 나가지고 가계부채나 모든 부채가 더 커졌는데 유동성을 푸는 순간 부채는 더 커지죠. 기하급수적으로. 그런데 이 금리 인하가 막상 금방 안 끝난다고 해보죠. 그러면 그 더 커진 부채는 더 커진 시한폭탄이 돼서 정말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게 겁나서 못하죠. 우리도 지금 얼마 전에 중국은 금리 인하를 했지만 한국은행은 계속 10연속인가요? 금리 동결을 했죠. 그러면서 이창용 총재가 나와서 한 말이 미국이 금리 인하 곧 한다고 하지만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섣불리 금리 인하 할 수 없다. 어떻게든 버텨야 된다. 그랬다가 잘못되면 어떡하라고. 정말 나락간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앞에 나와서. 똑같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번이 금리 동결을 다들 어느 정도 예상했는데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고 금리 인하에 피벗을 했는데 그것도 예상보다 훨씬 큰 폭으로 과감하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동안 중국도 1년 동안 어떻게든 가도 올리고 이렇게 금리 동결만 하면서 버텨왔다는 거죠. 참자 하고. 미국은 내심 그동안 작년 동안 중국이 이렇게 경제적 압박을 하면 그걸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국민들이 중국 인민들이 못 살겠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경제 살리려고 빨리 먼저 중국이 금리 인하를 실시할 거고 그렇게 돼서 미국과 금리차가 더 벌어지면서 위안화가 더 약세에 빠지게 되면 이때다 싶어갖고 중국 경제에 큰 한 방을 날려서 KO를 시키고 싶은 마음이었겠죠. 하지만 중국도 그 정도로는 멍청하지 않았고요. 또 중국이 만약에 여당 야당 나뉘어가지고 맨날 서로 정치적으로 서로 싸우기만 하면서 서로 공격만 하면서 봐라 이러니까 경제가 안 살지 하면서 막 상대방을 공격하는 데만 치중하면서 뭐 어떤 여론이 그쪽으로 흘러가서 금리 인하를 하고 그랬다면은 당할 수도 있었겠지만 중국은 시진핑이 3기 들어서면서 모든 정적들을 다 숙청해버리고 전부 자기 사람으로 앉히고 모든 언론이나 이런 거 다 SNS까지 통제하고 기업 수장들, 금융 수장들까지 다 작년 초에 다 갈아치웠죠. 그래서 자기한테 감히 뭐라 반기를 들 수 있는 애가 없도록 다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리 경제가 힘들다 원성이 자자해도 그래도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 하고 1년 동안 이렇게 버틴 거죠. 그 독재 정권을 이용해서. 이런 거 보면은 공산당이 사실 이런 때는 굉장히 좀 효율적이긴 합니다. 이렇게 중국 공산당의 시진핑 독재가 그걸 가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미국은 할 수 없이 저놈들이 저렇게 버티네 하면서 그 와중에 좋아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하면서 중국을 경제적으로 계속 연합 제재 조치를 취했고요. 작년에 또 우방국들이 중국 경제하고 전부 손 끊어라 손절치게 계속 유도하면서 결국 세계의 글로벌 투자 자금이 1년 내내 중국에서 계속 빠져나가도록 압박해서
질식시켜 죽이자. 네가 이렇게 거북이처럼 등딱지 속에 숨어갖고 잔뜩 웅크리고 버티는 쪽으로 나가겠다. 좋아. 그러면 숨막혀서 지식사를 시켜주지 하고 공격을 했던 거죠. 예. 보면은 작년 4월 말에 만들었던 영상입니다. 중국에 투자하라고 등 떠밀고선 실제로는 글로벌 자금들은 발 빼고 있다. 자본 디커플링을 미국이 노리고 있다. 제가 그때 지적을 했었죠. 이때만 해도 중국에 모든 기회가 있다고 월가나 모든 선동꾼들 다 와서 우리나라도 여기 굉장히 많이 돈 넣고 있던 때였죠. 4월 말까지 어마어마하게. 그리고 5월 17일 날 만든 영상의 제목은 또 이건데요. 점점 더 중국을 죽이며 협박하는 미국. 새로운 제재 대중국 투자금지 명령까지 지금 떨어지고 있다. 돈이 빠져나오게 지금 압박을 하는 거죠. 완전히 경제를 질식시켜 죽이려고 했던 거죠. 5월 17일에 또 나왔던 중국 정부와 은행을 공격하는 국제기구들, 다 어떤 미국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IMF와 세계은행, 월드뱅크까지 다 이런 식으로 투자자들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해가지고 중국에서 전부 손 끊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 한번 같이 봤었습니다. G7과 국제기구가 미국과 연합해서 그렇게 버티는 중국 경제를 안에서 스스로 뭔 문제가 터지도록 경제 금융전쟁, 이미 전쟁은 작년부터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었죠. 우리가 눈으로 보는 전쟁이 아니라 경제 금융전쟁의 본판이 2022년도까지는 예고편이었고 2021년부터 땡 하고 정말 험난한 본판이 벌어질 거고, 그거를 어떻게든 그 여파가 불똥이 튀지 않도록 멀리 피해가지고 모르는 척 하면서 슬기롭게 자기 살 길을 잘 찾아야 되는데, 괜히 싸움 구경하겠다고 링사이드에 바짝 붙어서 구경하면서 넌 누구 편이냐 하는데 한쪽에 잘못 섰다가는 새우등 터지면서 헛스윙한 주먹에 맞아갖고 나가 떨어지니까 정말 조심해야 된다. 제가 작년 2023년 초에 1년 경제전망 블로그에 쓰면서 그 당시 제가 강조했던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링사이드에서 바짝 한쪽에 붙어서 한쪽 편을 응원하는 쪽을 택했고, 그래서 우리 경제도 그때부터 급 내리막길을 탔죠. 뭐 그게 꼭 나쁘다고 할 수는 없죠. 우리가 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먹고 살긴 힘들어져도 뭔가 지킬 건 지켰다. 나는 그게 더 뿌듯하다. 그렇게 늘 생각하시는 분들이 다수라면 그렇게 가야 되죠. 자, 그런데 중국이 공산당 특유의 시스템으로 헝다도 터지고 비구위안도 뭐 흔들리고 해도 그것을 청산하는 것을 질질 끌면서 버텨냈고요. 또 외국인 채권자들한테 제대로 빚을 정산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정산과 대우도 공산당 특유의 배째라식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질질 끌고 가고 늦추면서, 또 지방정부 부채들까지도 중앙정부가 끌어안으면서 계속 버텨냅니다. 작년에. 그리고 그렇게 봄과 여름이 가고 작년에 힘든 와중에 8월이 됐고요. 드디어 8월 말에 예정되었던 브릭스 회의가 열렸죠. 미국과 그 연합 세력들은 이 브릭스가 스스로 내부에서 와해되도록 그동안 그토록 많은 압박과 회유를 했고요. 이제 그 기간에 딱 맞춰서 혹독한 중국 경제 공격까지 열심히 진행시켰음에도 불구하고 8월 브릭스 회의가 끝나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참가국인 중국, 러시아 등은 아주 결연히 어떻게든 우리를 짓밟아봐라. 우리는 기어코 달러 체제를 뒤집어 엎겠다 하면서 적극적으로 달러 체제에 맞서겠다는 포부가 밝혀졌죠. 그 당시 제가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다뤘던 기억이 나네요. 8월 25일 날 브릭스 회의에 막판 반전이 있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세계 경제는 이로써 패권 갈등이 더 크게 달하게 되면서 정말 이제는 룰도 없다. 뭐 지키는 룰도 없고 반칙이 난무하면서 정말로 그걸 뭐라고 하나요? 뭐 럼블로얄 정말 무서운 저기 경기로 이제 진화했다. 세계는 더 위험해졌다 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거 있고 나서 2달 뒤에 전쟁이 터졌죠. 이스라엘. 아이고 죄송합니다. 야, 1년 내내 저한테 전화가 안 오는 사람인데 꼭 이런 거 찍으려고 하면 그때부터 뭐가 막 와요. 참. 또 그때 8월 27일 날 이런 영상도 만들었었네요. 11개국이 연합해서 페트로달러를 깨부수는데 이런 일은 유사일에 처음이었다. 지금 70년 만에. 화폐의 세계대전이 이제 시작되었다. 중요한 의미들을 뒀었죠. 이것 때문에 화가 잔뜩 났던 미국은 안 되겠다 싶었는지 마침내 작년 늦여름부터
브릭스 딱 끝나자마자 일본의 도움을 받아서 발동시켰죠. 아주 큰 작전을. 그래서 국제 금리를 같이 크게 끌어올리면서 중국이 아주 큰 한 방을 먹이게 됩니다. 우리 그때 열심히 같이들 살펴보셨죠? 8월 6일 날 일본이 긴축으로 돌아서면서 세계 채권 시장을 자극하되 달러만은 지켜주겠다는 결심. 사실 브릭스 회의에 맞춰서 슬슬 이렇게 올려가고 있었죠. 수위를 미리부터 한 달 전부터. 그래서 딱 브릭스 회의하기 전에 중국을 만신창이로 만들어서 브릭스 회의장에서 아주 개망신을 주려고. 그래서 서로 경제 단합이 안 되게 하려고 여러 가지 작전이 그때 나왔던 거, 국채를 이용한 작전들, 신용평가사들이 뛰어나왔던 작전들, 그때 한번 다 같이 살펴봤었네요. 결국 중국의 부동산 대마들은 회생하지 못하고 그대로 하반기에 또 주저앉게 됐죠. 그렇게 어떻게든 작년에 살려보려고 했는데, 그러고 중국 경제도 점점 암울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중국에서 상반기 좀 어렵더라도 하반기에는 살아나겠지 하고 다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반기가 기회다 했지만 오히려 하반기에 해외 자금은 중국에서 더 많이 빠져나가서 역대로 굉장히 최고로 많이 빠져나가게 됐죠. 결국 중국 정부는 작년 말에 별일을 다 하면서 하루가 멀다고 무슨 정책들 계속 내놓으면서 경제 회복을 위해서 부동산을 살리기 위해서 별 노력을 다 했지만 이제 1년이 끝나고 2024년으로 넘어오면서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중국 경제는 오히려 1년 동안 계속 더 암울해지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2023년 동안의 모습이었고요. 결국 작년 한 해 동안은 어떻게 우리가 판정을 내려야 될까요? 확실한 미국의 압도적인 판정승이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2024년부터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트럼프 때문에 중국에 재기의 기회가 생겼다. 자, 하지만 이제 지난 2년 동안의 미국발 고금리와 양적 긴축 공격으로 그동안 많은 개도국들, 신흥국들 다 뒤로 낮아빠져서 지금 제일 어려운 시기를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죠. 중국마저도 그리고 결국은 작년 말에 크게 무릎 꿇게 만들었고요. 하지만 이렇게 고금리하고 양적 긴축을 오래 진행하는데 아무리 별지랄을 다 해도 결국 우리나라, 중국, 전 세계, 유럽 다 힘들어지고 하는데도 미국만 괜찮다 하는데 미국도 사실 그 중간중간 한 번씩 일이 터졌죠. 그리고 금년에는 더 위험해지려고 하고요. 슬슬 미국 경제에도 위험 신호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미국은 그동안에 이런 위기를 자기들 나름 관리 가능하게 유리하게 만들어가는 계획들을 일찌감치 중간에 많이 준비를 해놨었죠. 작년 실리콘밸리 사태에 어떤 식으로 마무리됐나 우리가 한번 봤었죠. 하지만 중국이 예상외로 끈질기게 잘 버티게 되는 것은 이것은 미국도 미처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재작년에 이어서 작년까지 2년 동안 충분히 KO 시킬 수 있을 거라고 굉장히 자신했었을 거라 봅니다. 하지만 중국도 그냥 갑자기 당한 게 아니거든요. 브릭스라는 출범 체제를 내놓은 게 10년 전입니다. 10년이 넘었을걸요? 그때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온 거예요, 중국도. 그리고 금도 그 10몇 년 전부터 브릭스를 출범시키면서 앞으로 이걸 키워서 미국을 잡아먹는데, 미국 잡아먹을 때 우리가 거기보다 GDP 많이 벌고 군사력 키운다고 되는 게 아니다. 경제에서 달러 기축 통화를 우리가 뺏어오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된다는 걸 얘네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중국의 인민은행도 금 현물을 어마어마하게 한 10년 전부터 해가지고 엄청나게 모으기 시작하죠. 모으는데 그때부터는 세계에 보고도 안 하고 얼만큼 사모으는지 보고도 안 하고 비밀리에 아주 엄청 모읍니다. 그때부터. 러시아도 그랬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사실 코로나가 딱 터지고 갑자기 원투 펀치 맞으면서 정신을 못 차리고는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이 그냥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예상외로 최근 2년 동안 끈질기게 잘 버틴 거는 정말 미국의 예상 밖이었죠. 그리고 이제 금년 와서 여기서 작년 말부터 사실상 정말 예상 못한 중요한 돌발 변수가 튀어나옵니다. 그것은 이미 재임 기간 동안의 실책,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정, 부패, 비리 등으로 얘는 이제
정치 캐리어가 거의 끝났다. 미국 대통령들은 보통 웬만하면 2번 연임하는데 못하면은 정말 큰 실수를 했을 때나 연임을 못하는 실패한 대통령으로 낙인이 찍히는 건데 트럼프가 일기만에 그냥 물러나게 되죠. 너무 사실 실책이 많았고 뭐 이 사람을 지지하는 극우 세력들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실제 이것 때문에 미국 경제도 피해도 많이 보고 우방들도 다 떨어져 나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또 재임 기간 동안 자기만 어떤 개인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그 잘못된 실책과 부패들이 굉장히 많이 한두 개가 아니었죠. 많이 드러났고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물러나고 나서 이제 트럼프는 다시는 정치판에 복귀 못한다. 한때 그냥 경제인 CEO가 유행 바람이 불어서 대통령까지 올랐을 뿐. 하지만 대통령 오르고 나니까 미천이 만천하에 확 드러났다. 얘는 좀 능력이 안 된다 해가지고 이제 정치 캐리어는 끝났다고 굉장히 안심하고 있던 트럼프가 최근 2년 동안에 굉장히 빠르게 진행된 세계 우경화의 흐름을 타고 무덤 속에서 기가 막히게 부활해서 돌아와 버린 것입니다. I'm back 한 거죠. 트럼프는 사실 이 기축통화 세력이 계속 이렇게 몇십 년에 걸친 전 세계 달러 패권을 이어가려는 이 큰 흐름을 같이 할 만한 인물이 못 되는지라 그거를 알아듣지도 못하고 또 그만한 그릇도 못 되고 그래서 사실 지금 최근 2년 동안 전 세계에 이제 갑자기 많이 생겨난 많은 나라의 극우파 지도자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처럼 당장은 그 나라의 극우 성향 국민들은 막 만족시키죠. 막 자기들이 미워하는 적을 숙청하고 공격하고 원하는 쪽으로 막 다 돌리고 그거를 좋아는 하지만 사실상 그로 인해서 장기적인 난목으로 봤을 때 그 나라의 경제가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협력 관계나 뭐 여러 가지 포석, 시장 같은 걸 다 잃어버리게 되고요. 그때부터 오히려 바로 그런 잘못된 정책들 때문에 5년, 10년짜리 경제가 망가지게 되는 그런 근시안적인 시야를 트럼프 역시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배후 금융세력들은 얘하고 다시 손을 안 잡으려고 굉장히 꺼리고 있는 상태였죠. 그렇다고 배후 금융세력들이 그동안 뭐 전통적으로 뭐 세간에 알려진 것처럼 민주당하고만 손을 잡은 건 절대 아닙니다. 예. 공화당 시절도 많았고요. 단지 트럼프란 인물이 민주당, 공화당을 떠나서 지금 이 중요한 작전, 아주 중요한 시기인데 같이 금융세력하고 같이 원하는 일을 추진할 만한 인물이 못 될 뿐이라서 지금 그 세력들이 꺼리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 2월 3일 날 만들었던 영상 트럼프의 어린 시절부터 해가지고 아주 재미있게 우리가 한번 쫙 살펴봤었죠. 예. 한편 중국은 이제 드디어 그동안 3년 넘게 끌고 오던 헝다가 금년 1월에 드디어 홍콩 법원에서 더 이상은 안 된다고 청산 선고를 피하지 못하게 되었죠. 이것 때문에 또 한 번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또 중국 내수도 더 이상 살아나지 못하고 현재 중국은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반도체, 태양광, 주력 산업으로 여전히 세계에 막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미국이 그렇게 전 세계하고 단합을 해서 반도체를 압박하는데도 그 안에서 자기들 스스로 의외로 지금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국가경제 전체에 심각한 디플레 현상이 지금 1월까지도 계속 나오면서 아주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었죠. 이제는 중국도 1년 동안 버텼는데 앞으로는 버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대로 버티기만 하면 살아나는 게 아니라 중국 경제가 이대로 정말 빠져나올 수 없는, 헤어나올 수 없는 침체에 푹 빠지면서 일본처럼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 간다 거의 그 수준까지 오는 중대한 시점까지 아주 막다른 골목까지 몰린 겁니다. 그런데 바로 미국에서 다시 부활한 트럼프가 나오고 또 지금의 정권과 금융 세력들이 이 트럼프에 맞설 준비를 하면서 미국도 어쩔 수 없이 작년 말부터 정책의 변화를 일으키죠. 즉 작년 말까지 뭐 2024년이 뭐냐 2025년 중반까지도 우리는 이 고금리 계속 갈 거야 했던 그 고집하던 금리 인상의 higher for longer 계속 이 고금리 오랫동안 가겠다는 거를 갑자기 며칠 만에 손바닥 뒤집듯이 나와가지고 갑작스럽게 인플레 충분히 잡혔죠. 앞으로는 빠른 우리가 2024년 상반기에 선제적으로 침체가 안 오도록 금리나 우리가 먼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말 바꾸면서 튀어나왔죠. 처음에는 왜 갑자기 옐런과 파월이 저렇게 약을 잘못 먹었나?
급작스러운 변화가 나왔을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엇갈렸지만 그로부터 지금 한 석 달 정도가 지나니까 어떻습니까? 지금은 뉴스들 보시면 이 모든 것이 결국 미국도 지금 그동안 통계 속에 감춰진 진실, 의외로 지금 상업용 부동산부터 해서 신용위기 가능성 좀 조심해야 되고, 또 자칫 그것들이 뭐 문제가 돼서 미국 경제에 문제가 생기면 바이든의 실책, 바이든이 정치를 잘못했네, 그런 비판으로 이어지면서 지금 돌풍을 일으키는 트럼프가 그 반대급부로 재집권이 거의 확실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미국 연준과 재무부가 어떤 선거나 그런 상업용 부동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석 달 전에 그렇게 미친 척하고 살짝 비둘기로 바뀌었구나. 이제는 언론들 봐도 많이 그런 얘기들 나오죠. 예. 저와 같이 살펴봤던 분들은 이미 12월 초에 우리는 그때 틀림없이 이것 때문이다 하고 그때 파악을 했죠. 누가 다시 파월을 비둘기로 만들었는가 자세히 그때 뜯어봤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으로서는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결국 이러이러한 자기네 사정 때문에 금년에는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못하고 오히려 앞으로는 금리를 인하하는 게 거의 확실해진 마당이 되어버렸죠. 그러면 중국이 이 2024년 올해의 이 절호의 기회, 미국의 대선이 있는 이 절호의 기회를 중국도 절대 놓칠 수는 없겠죠. 중국으로서는 이 2024년 미국의 대선이 있는 이 1년 안에 11월까지요. 어떻게든 중국도 가드 내리고 허겁지겁 수면 위로 올라서 숨 확 쉬면서 빨리 금리를 내리고 시중의 유동성도 공급해서 터지려는 부동산 시장도 다시 살려내고 내수도 다시 살려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사실 준비하고 있었죠. 1월 말부터 2월 초에 시작되는 설날 춘제기간 오기 전에 대대적인 소비 촉진 정책, 또 각종 지급 준비율 인하 등 시중 유동성을 미리 날마다 하루에 한두 개씩 계속 선제적으로 뭔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설날 연휴 춘제기간 2월 딱 되고 나서는 중국의 모든 지방 정부가 지금 재정적으로 굉장히 힘든 와중에도 이 설날 연휴에 어떻게든 소비 진작의 기회로 삼아야겠다 해가지고 내수 진작을 위해서 모든 도움 정책들을 막 대대적으로 내놨고요. 그리고 이제 춘제 연휴가 끝났죠. 끝나고 나서는 마침내 중국 당국도 딱 끝나니까 사실상의 기준금리인 5년물 LPR을 피벗을 예상을 깨고 하는데 그것도 사람들 예상보다도 훨씬 더 큰 폭으로 급하게 내린 것도 전부 다 이러한 맥락입니다. 하지만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미 작년 한 해 동안의 경제적 압박으로 중국 내에서 많은 해외 자금이 굉장히 극심하게 유출되었고요. 위안화는 우리가 틈틈이 살펴봤지만 이미 달러당 7위안, 포치의 영역 밖에서 7위안이 뭡니까? 항상 7.2위안 위에서 지금 머물고 지 한참 됐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마음같이 정말 맘껏 금리를 인하하고 유동성을 풀고 싶어도 사실은 그만큼 한계가 있는 게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5년물은 크게 빅스텝으로 내렸지만 1년물 같은 그냥 대출금리 같은 건 차마 못 내리고 그냥 동결을 했죠. 예. 자, 여기 보시면 또 이런 내용도 있네요. 특히 인민은행이 5년물 LPR을 낮춘 이유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낮춤으로써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기 위해서로 풀이된다. 그렇죠? 왜냐면 지금 발목 잡고 있는 가장 큰 리스크가 부동산 침체인데 이게 제일 급하다 해가지고 예상보다 큰 폭으로 지금 내린 것 다 부동산 때문이다. 반면에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대출하는 사업자금 대출 같은 1년물은 그대로 동결한 것이 바로 이런 중국 통화당국의 딜레마를 보여준다. 아주 좋은 분석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금리 인하하게 되면 따라오는 위안화 약세를 외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게 겁나긴 하죠, 아직도. 예. 그 자금 요출이 가장 큰 고민이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달러 위안 환율인데요. 중국이 그때 큰 폭으로 금리를 인하하면서 동시에 제가 볼 때는요, 그거 인하하면서 바로 한 이틀 동안 중국 당국이 위안화가 위로
금리 인하했다고 해서 너무 약세에 빠지지 않도록 환율시장에 개입을 했던 걸 제가 얼핏 봤습니다. 그때. 잡아내리겠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한 3일, 4일 지나면서 살살 이제 그 수준 더 이상 이날 이렇게 내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여기 보이시죠? 이 경계선 파란 줄 거기까지 내려가다가 못 내려가고 다시 살짝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전 세계 어떤 환투기 세력들은 뭘 볼까요? 지금 방향을 어느 쪽으로 잡아야 될지 자기들도 지금 간을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역대로 많은 부양책을 내놨잖아요. 그리고 요새 나오는 중국의 어떤 신호들을 보면 춘제 기간에 뭔가 소비도 살아난 것 같고, 그리고 또 1월 들어서 1월은 아니지만 2월 들어서 중국에서 부동산의 어떤 주택 거래 같은 것도 하도 많은 정책을 내놓고 이번에 주담보대출까지 내리니까 반등할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중국 경제가 정말 살아나는가? 살아난다면 위안화 약세에 괜히 배팅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이미 중국이 금리 인하하면서 확실히 미국하고 금리 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금리 차만 생각하고 중국 경제가 앞으로도 못 살아난다 하면은 당연히 환투기 세력은 이쪽으로 움직여서 중국 위안화는 점점 더 약세로 빠질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고 이제 앞으로 금리 인상도 못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이렇게 선제적으로 금리를 먼저 빠르게 내리면서 경제를 살리려고 하면서 부동산도 집값도 살아나고 부동산 거래도 활성화되고 내수도 살아나고 정말 그런 기미가 보인다고 해보죠. 그러면 중국이 금리 인하를 했지만 성공한 거기 때문에 자기네 중국 경제를 살리는데 성공한 거기 때문에 중국 위안화는 강세로 갈 수도 있겠죠. 지금은 세력들이 간 보는 타임입니다. 무슨 간을 볼까요? 정말 앞으로 보름에서 한 달 정도 지켜보면서 정말 중국이 이런 노력을 해서 뭔가 살아나는 것 같다 하면 괜히 위안화 약세에 배팅하지 않겠죠. 하지만 그래봤자 또 무너진다 하면 그때는 에라이 하면서 금리차가 또 벌어졌으니까 위안화 약세로 더 심해질 겁니다. 지금 이제 정말 쟤네들이 살아날 수 있으려나? 중국은 이번 기회를 어떻게든 살려야겠죠. 다시 말해서요, 중국으로서는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가 계속 지금처럼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취하고 있는 지금이, 즉 미국에서 대선을 염두에 둬가지고 11월 대선을 염두에 둬서 그 안에는 미국 경제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조금만 먼 일이 있어도 미국도 금리 인하를 해서 경제를 살리려는 그런 카드를 만지작거려야만 하는 11월까지 발이 묶인 거죠. 미국도. 이 상황에서 바로 이 11월까지 이 기간을 이용해서 중국이 최대한 빠르게 다시 자기들 경제를 재정비하고 부채도 매만지고 경제도 다시 기사회생해야만 하는 그런 중요한 시점이 온 겁니다. 이것은 사실상 11월 대선 전까지, 즉 트럼프가 이대로 우세를 계속 점해준다면 그동안은 중국이 정말 살아날 수 있는, 즉 트럼프가 사실은 반대로 중국을 살려주고 있는, 적을 살려주는 아주 역설적인 상황인 겁니다. 물론 트럼프 자신하고 이 지지 세력들은 자신들이 미국을 더 위대하게 만들 거고 오히려 지금 바이든의 좌파가 미국을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들을 하죠. 하지만 우리가 경제 이면을 살펴보면 사실은 기축통화 패권 관점에서 보면 트럼프가 사실은 중국의 구세주가 지금 되어버린 겁니다. 금년에. 중국한테 반격할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 사실 트럼프가 갑자기 이렇게 기어이 자기가 대통령이 되겠다, 미국 망가지는 꼴을 못 보겠다 하고 애국자처럼 나왔지만 재집권을 위해서 튀어나온 거는요, 우리가 이 배경 내용을 좀 알고 보면 사실 그동안 지난 몇 년 동안 워낙 민주당과 바이든 그리고 그 뒤에 배후 금융 세력들이 트럼프를 다시는 정치판에 발을 못 들이게, 제기를 못하게 만들겠다고 사실 법적으로 굉장히 많은 압박을 걸어 놓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다시 되겠다고 결심하고 튀어나오게 만든 가장 큰 이유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 지금 물러난 대통령을 그 다음 정권이 쟤를 완전히 죽여버리겠다, 정치판에서 몰아내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이 재임 기간에 했던 모든 일에 다 태클을 걸고 법적으로 다 문제가 된다 다 걸어놓고 막 괴롭힌다고 해보죠. 그러면은 그 사람도 이대로 가다가 내가 죽겠거나 싶으면 자기 지지 세력 있으면 다시 정치판에 나오게 돼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다 그러죠. 즉 트럼프 입장에서는 앞으로
스스로 자기가 다시 대통령이 돼서 자기한테 면책권을 주고 자기 어떤 정권의 힘을 이용해서 자기의 모든 죄를 다 벗겨내게 하지 않으면은 현재 이대로 가면 트럼프는 여러 가지 걸린 법정 사건 때문에 그대로 완전히 몰락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큰 위기에 작년까지도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자신이 살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이번 대선에 도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얘기는 가능하면 다음 기회에 한번 또 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부터 중국과 미국의 패권 전쟁, 이른바 기축통화 패권 시즌2의 전쟁, 2년 전부터 우리가 쭉 같이 살펴본 건데요. 이게 작년 한 해 1년 동안 본격적인 본편 싸움이 있었고 2024년에 와가지고는 또 다른 국면, 새로운 2차전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중국으로서는 작년 한 해는 가드 올리고 방어만 했지만 이제는 이 절체절명의 기회를 최대한 살려가지고 전 세계에 어떻게 해서든 다시 중국 경제가 금년에는 진짜로 다시 살아나는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줘만 하고요. 이게 마지막 기회일 겁니다. 그로 인해서 다시 세계 투자 자금이 다시 중국을 주목하게 만들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렇게 11월까지 조금이라도 미국의 발이 묶인 틈을 타서 말이죠. 반대로 미국은 지금부터 중국이 다시 유동성을 풀면서 경제 살리겠다고 하지만 동시에 그런 식으로 부채를 또 늘려간다면 그걸 이용해서 한 번 더 어떤 금리를 올릴 그런 구실을 만들거나 아니면 또 한 번 미국 장기국채 금리 같은 거를 크게 올리는 사건을 터지게 만들어서 결국은 중국 안에서 앞으로 더 커질 폭탄이 한 번 더 터지도록 만들고 싶은 그런 욕구를 참기가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때문에 망설이게 되겠죠. 미국은 자기네 지금 상업용 부동산 말 신용 위기 등의 위험은 자기들이 어떻게 해서든 어찌저찌 또 막아낼 자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분명 앞으로 다시 또 금리를 뭐 올려야 하는 상황이 되거나 아니면은 뭐 인플레가 다시 반등해서 인플레 잡기에 실패하거나 아니면 막대한 국채 발행에 따른 부채의 부작용 또는 결국 이 모든 게 연준이 시기를 놓친 정책 때문에 터진 신용위기다 이런 비난을 만에 하나 미국 안에서 받게 되면 그것은 결국 정말로 트럼프를 99% 당선시키게 될 것이니까 망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항상 개왕권에 비교해서 소개해드렸었죠. 개왕권은 그만큼 미국 손오공 몸에도 무리가 갑니다. 하지만 이 금리 공격으로 중국을 때려 눕혔죠. 근데 이번에도 또 개왕권을 쓰고 싶겠지만 지금 2024년은 저런 정치적인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번 개왕권 쓰면은 공격하다가 미국도 먼저 쓰러질 수 있습니다. 굉장히 신중해야 되죠. 이제 금년에는 정말 복잡한 후반전이 된 겁니다.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 자, 여러분은 이제 2024년에 미중 패권 전쟁이 어떤 식으로 벌어질 거라고 예상들을 하시는지요. 오늘도 또 긴 이야기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